진짜 지난주에 우리 그 아키타 연쇄살인 사건 올라왔잖아요, 어제. 그때부터 느낀 건데 너무 소름 돋아요. 진짜 이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편집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중간에 끊지 마시고 틀어놓고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진짜 충격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은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단층 한옥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화재 사실을 처음 파악했던 인근 주민에 따르면 저녁 11시경에 뭔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요. 뛰쳐나가 보니 불길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인근 주민들은 몸을 피해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울부짖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현장이 소란스러워져요. 어디선가 나타난 이 남성이 집안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불길이 치솟는 현장으로 막 뛰어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당시 현장에서 찍힌 남성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남자를 붙잡아서 겨우 진정을 시켜요. 남자의 말을 들은 119 대원들은 진화 작업을 서둘렀고요. 화재는 다행히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이 목조주택이었던 탓에 벽돌 구조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타버렸어요. 대원들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남자의 말대로 까맣게 타버린 시신들을 발견해요. 안타깝게도 시신은 총 4구였고요. 남자의 아내 그리고 3 아들들이었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귀가가 늦어서 다행히 화를 면했던 거죠. 수습된 4구의 시신은 이후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돼요. 사건 초기에 경찰은 이 화재가 발생한 집이 오래된 한옥집이기도 했고 최근에 누전 차단기가 작동되는 일이 빈번했다는 이 남편의 진술에 따라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화재 감식반 또한 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만 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변사자들이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어떤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수습된 이 시신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될 무렵 화재 현장 사진 그리고 자료들을 검토했던 국과수 관계자들이 경찰에게 사망자에 대해서 부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한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황들을 포착했던 거예요. 경찰이 국과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이 시신들을 국과수로 옮겨서 부검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이 사건이 반전을 맞이하게 된 거죠. 먼저 국과수가 주목했던 현장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재가 발생했던 시기가 8월 중순의 한 여름밤이었거든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집 내부의 창문이며 문이며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에어컨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굳이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된 위치예요. 당시 집에서 가장 심하게 연소된 지점이 거실에서 후문으로 통하는 통로 부분이었거든요. 이 해당 지점 주위의 바닥과 벽과 천장의 석가래까지 아주 심하게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소의 형태상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됐었죠. 근데 국과수가 특이하게 본 건 뭐였냐면 이 시신들이 최초 발화 지점의 그 범위 내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사람은 불과 연기를 피해서 대피를 하죠. 그리고 그 대피한 곳에서 보통 시신들이 발견이 됩니다. 발화 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아내와 아이들이 이미 대피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남편이 말했던 이 누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추정대로 화재의 원인이 누전이었다고 하면 최초 발화 지점 근처에 있는 뭐 전기 제품이라던가 콘센트 주변은 더 진한 발화의 흔적이 발견이 돼야 돼요. 발화 지점 근처에 있었던 전자제품은 핸드폰 충전기가 꽂혀 있는 멀티탭이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 멀티탭이 놓여 있었던 바닥이 다른 곳보다 오히려 연소가 덜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화수가 부검의 필요성을 어필했던 거고요. 곧 부검과 현장 유류품에 대한 감식이 진행됩니다. 최초 발화 지점에서 발굴했던 연소 잔해물, 그리고 사망자들의 의류를 수거를 해요, 국과수가. 그리고 성분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어 성분이 검출이 돼요. 이 신어는 페인트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혼합 용제인데요. 휘발성이 크고 인화성이 강해서 화재 원인이나 혹은 방화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되는 물질이죠. 이런 신어가 평범한 가정집 바닥과 옷에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고의적 방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부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외형상 시신들을 봤을 때 되게 동일한 양상이 보였어요. 많은 부분이 까맣게 탔고요. 화재 사망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투사형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투사형 자세는 권투 선수들이 취하는 팔꿈치를 접고 양손을 올린 자세를 뜻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화재 사망자처럼 보여요. 평범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부검이 시작되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일반적인 화재 사망자들이 보이는 특징들은 전혀 관찰이 안 됐던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안에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을음이 보통 발견이 되거든요. 이 그을음이 전혀 관찰이 안 됐다. 화재를 피해서 대피를 하다가 사망을 하면 뜨거운 열기를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그을음이나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 내구의 시신 모두 기도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신에 남아있는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모든 시신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 범위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망자들에게서 일산화탄소 중독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화재 피해자 혹은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서 이 증상이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가 흡입이 돼서 산소 대신에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각 조직으로 제대로 운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에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게 검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내구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네 사람이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이 됩니다. 빨간 줄 보이시죠? 청산염 중독이었어요. 엄마와 첫째, 둘째 아들의 장기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거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막내 아들은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심하게 타버린 탓에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사망한 건지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살해 후에 마지막에 이 집에서 뭐 시신을 가지고 무슨 장면을 꾸며놨는지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위를 열었을 때 이미 내용물에서 그 청산가리 중독일 때 느껴지는 그 냄새가 있대요. 특이한 냄새. 그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물은 액상이었고요. 네 사람 모두 소장 하부까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소장까지 비어 있다는 건. 그렇다면 사망 추정 시각, 이걸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각을 생각을 해본다면 화재가 발생한 저녁이 아니라 상당 기간 공복이 진행된 후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즉,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공복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부검 및 독극물 분석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전기 화재가 아닌 살인 방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은 만에 하나 있을 독극물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능성도 계속해서 쥐고 있었는데요. 사실 유서도 없었고 이런 선택을 했을 만한 어떤 징후도 없다 보니까 곧 이 사건을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당시 집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잠금 장치가 다 안으로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뭐 도난 물품도 없었고요. 침입 흔적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소행이기보다는 가까운 주변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가까운 주변인, 피해자들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유력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경찰의 수사망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남편 장 씨에게 향했습니다. 남편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던 거예요. 화재 발생 보름 전에 남편이 아내 명의로 재해 사망 시 3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진 거죠. 보험금만 총 6억인 거예요. 이때 경찰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가입한 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죽었다. 당시 장 씨는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세 아들을 키웠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럼에도 갑자기 거액의 재해 사망 보험금을 2개나 들었던 겁니다. 남편 장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요. 남편의 컴퓨터 기록을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됩니다. 남편이 썼던 글이에요. 화재 발생 10여일 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이런 거를 집중 검색한 기록이 발견이 됐고 그것과 함께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찾아봤던 흔적이 발견된 거죠. 이 남편의 인터넷 기록은 자살 카페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남편 장 씨는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은 몇몇 회원들과 함께 청산가리를 공동 구매하는데 성공해요. 신원불명의 한 판매자로부터 25만 원에 20g가량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회원들과 나눠 가지고 심지어는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햄스터 2마리에게 주입을 하는 등 동물 실험까지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죠. 경찰은 남편 장 씨를 체포해서 추궁했고요. 범행 일체를 자백받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일가족을 사고로 잃은 안타까운 남편에서 일가족 살인범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죠. 아까 앞에 보셨죠. 불길 속으로 막 따라 들어가겠다고.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러면서 울부짖었던 남편이 알고 봤더니 가족 살해범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세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 그냥 금질 좋은 부부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장 씨는 도대체 왜 모든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혹시 이전부터 뭔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거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장 씨는 가벼운 벌금형 말고는 전과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내하고는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이 아내는 알았겠어요. 7년 사귄 내 남자친구. 그리고 아이 셋을 함께 낳은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아빠이자 남편이 돈 때문에 나와 자식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장 씨는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이거를 못 채우고 직장을 되게 자주 옮겨요. 그러다가 2000년에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이 매형이 소유한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은 대전에 있고 본인은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장 씨가 잘못된 만남을 갖기 시작해요. 같이 근무했었던 한 여성과 내연 관계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여성은 이혼을 했었던 여성이었어요. 이후에 장 씨가 마트를 그만두고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차 소원해졌고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요. 이후에 장 씨는 휴대폰 대리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 개인 사업을 벌였는데요. 잇따라 실패를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내가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장 씨는 정신을 못 차려요. 2005년경에 그 이혼했던 내연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부해요. 내가 널 왜 만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장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려있는 가족을 제거하고 내가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이 여자가 자기한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보험 사기 범죄였던 거죠. 이 계획에 성공을 해야 돈도 벌고 내연녀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장 씨는 가족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청산가리와 신호를 구입했고요.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을 가입해요. 6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8월 18일 계획한 범행을 실행한 거예요. 그날은 장 씨가 정한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비가 오기로 예보가 된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방화를 하면 오래된 집에 전기압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위장하기가 쉽잖아요. 자, 18일 아침이 됩니다. 청산가리가 담긴 필름통을 들고 장 씨는 부엌으로 향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물병에 그것을 털어 넣습니다. 풀어요.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물을 마시거든요. 이 습관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자신은 출근 준비를 하는 척 동태를 살피기 시작해요. 아내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의심 없이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컥컥대면서 이유도 모른 채 몸부림을 치다가 숨을 거두게 돼요. 장 씨는 가족들이 고통의 몸부림을 치자 10분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4살 막내가 물을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챙겨줘야 먹잖아요. 그 나이의 아이들은. 근데 엄마가 이미 먹고 쓰러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을 먹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4살짜리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간 형들과 엄마의 시신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막내 아이에게서 왜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장 씨는 그렇게 살아있었던 4살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평소처럼 출근을 합니다. 진짜 이게 나쁜 놈인 게 출근 후에도 살해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통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8시 20분경에 신호를 들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집에는 시신들이 있었겠죠. 거실과 시신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밖으로 도망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화재를 피하려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신의 위치를 조정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시신을 엄마 품에 넣어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자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죽은 시신을 가지고요. 마치 엄마가 불길 속에서 아이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것도 자기가 오전에 죽이고 나간 가족의 시신으로 낑낑대면서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는 화재 발생 후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시간에 맞춰서 화재 현장으로 가서 슬픈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의 일가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내연녀, 그리고 그 모든 수단이 되어줄 돈을 얻기 위해서 일가족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장 씨에게 재판부도 극형으로 답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2심 판결인 사형을 수용하면서 그는 현재까지 사형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범행 전날 장 씨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대요.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겠죠. 그리고 아내하고는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 목숨값으로 내가 행복을 찾게 됐어. 케이크 맛있게 먹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